어떻게 하면 가라앉은 낮은 자존감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비롯한 우리의 주 양육자들은 우리를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 양육자가 짜증에 치받쳐 감정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본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우울한 삶을 이어갈 때도 우리는 방치된 채 홀로 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가 한 인간의 자존감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를 출산했을 당시 부모님의 연령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렸고 얼마나 미숙하게 우리를 통제하려 했는지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를 양육했던 부모들은 따뜻한 애정을 경험하거나 표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세대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회적 압력으로 결혼을 결정하여 자기 앞의 인생조차 어쩌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분들은 자신을 몰랐고 부모가 되어서도 여전히 미성숙했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 양육자의 건강하지 못한 태도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자기 파괴적인 사고와 감정을 익히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때문에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모의 사정을 살펴 너그러이 용서하자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좀 거리를 두고 그때의 상황을 건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비로소 엉망으로 엉킨 지금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토록 부당하게 취급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이나 결점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그 나이에 알맞게 형편없이 미숙했다.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각자의 방식으로 어렵사리 지탱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좀 더 따뜻하게 살펴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저 눈만 마주치면 내가 어떤 일을 애써 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내가 너 자체로 참 좋다라는 웃음을 보여주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우리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에 우리는 꽤 높은 자존감을 나타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고 미성숙한 우리의 부모는 더 어렸던 우리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고 그런 상황이기에 우리의 자존감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과제에 실패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지만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꼭 나의 실패로 이어져야 할까요? 그 오랜 이야기들이 오늘 당신의 일부를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나머지는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과거의 여러 상황들로 자존감이 높아질 기회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필 내게 찾아온 나쁜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이제는 당신과 당신의 자존감을 보살필 때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봅시다. 첫째, 가족들과 뒤엉켜 분노를 표출하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화는 표출할수록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집니다. 카타르시스는 타인의 상황을 관찰할 때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리되지 못한 감정의 분출은 죄책감과 불쾌감만 높일 뿐입니다. 아무 소득도 방향도 없는 정서 표현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이 풀릴 것 같으면 막지는 못하겠지만 풀리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주 양육자와 공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들에게서 무조건적 지지와 수용을 받지 못한 경험이 당신에게 낮은 자존감을 가져다 준 원인이라 생각한다면 이제는 성숙한 재양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을 만나 내면의 성장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안한 사람은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긍정해주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당신을 응원하거나 지지하는 말을 할 때 그 역시 받아들이세요.
상대의 호의적인 태도에 자꾸만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하거나 딴죽 걸지 마세요. 당신이 보지 못하는 당신만의 장점을 상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흩어져 있던 자신의 조각을 천천히 재구성하세요. 둘째, 자존감이 높은 척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여지는 자신감만 높은 사람들의 태도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이 내 태도에 스미도록 매일 꾸준히 연습하세요. 자존감 높은 척하는 실행 꿀팁 6가지. 자기의 삶에 충분히 집중하는 척하기. 별말 아닌데도 과잉 방어에 정색하는 태도를 부디 억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기. 설사 마음이 불편해졌더라도요. 불편한 상황에서 유머로 적절하게 받아치는 척하기. 혼자 밥을 먹거나 홀로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척하기. 실패와 성공의 가능성이나 주위의 평판에 초연한 척하기.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기. 이런 척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가면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사용하던 가면인 페르소나를 심리학적 의미로 빌려왔습니다. 하지만 융이 페르소나를 처음 사용했을 때는 지금처럼 부정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융은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압력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 1000개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러한 페르소나와 관련한 억압, 고립감, 비정상적 확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면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자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의 자신은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집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태도로 중요한 모임에 참석했다면 그것이 병리적인 상태입니다. 또는 당신이 친구 A를 B에게 처음 소개했는데 A가 거짓된 자기를 보이기 싫다며 집에서 하던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당신도 B도 그의 무례함에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자신만 아는 자기와 타인에게 보이는 자기가 똑같아야 한다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여러 모습 중에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 있음을 지나치게 의식한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서만 그 차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낮은 자존감과 관련한 가면들은 당신과 당신에게 편안한 사람만 알면 족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든 가면을 보여주고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성격이라는 말이 페르소나, 즉 가면에서 파생되었듯이 우리의 성격은 본래 다차원적이고 복잡합니다. 꽤나 사교적이지만 동시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공감을 잘하지만 누구보다 타인을 신랄하게 비판할 수도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괜찮아요. 1000개의 가면은 낮은 자존감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을 핥히며 아파할 문제도 아니고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더욱 아닙니다. 자존감 높아 보이는 가면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되고 타인에게 친절하고 사회성 좋아 보이는 가면을 가져도 됩니다.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가면은 얼마든지 가져도 됩니다. 우리의 가면은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가식도 아니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위선도 아닌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능이고 기술입니다. 지식 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